네, 안녕하십니까. 다 함께 예배 전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80장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참여하시겠습니다. (441장) 이 복된 시간에 주
487장 십자가로 가까이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87장입니다. 다 함께 56장 송령 찬미하시면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봄비가 촉촉이 내리는 이 아침에 저희로 하여금 안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비우게 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저희 나름대로의 이성과 욕망과 욕심들을 다 제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제 우리 다 함께 42장 우리 참여 부른 다음에 이 시간을 위해서 차경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푸르른 깊은 산에 지적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사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한 주의 삶을 마치고 아버지와 함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신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 저희들의 이 죄의 유혹이 저희들에게 던져질 때마다 저희들이 항상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항상 저희들이 스스로 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간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비록 서로 대면을 못하고 인터넷상으로 라이브 스트림으로 서로 예배를 보는 이 관계이지만 서로 마음을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며 또 합심하며 끊이지 않는 기도를 할 때 진정 이 공동체가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합심하여 선을 이루는 이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늘 마음에 원하옵기는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시고 또 이 지구상의 전쟁과 기근과 또 온갖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행동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 갖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선 박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그가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의사로뿐이 아니라 또 정신적인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케 하셔서 듣는 이로 하여금 진정 하나님의 말씀과 이 과학이 어떻게 접목되어 있는지 또 그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깨닫는 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안녕하십니까? 정말 봄비가 내리는 그런 차분한 안식일 아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또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를 함께 들으시는 우리 모든 손님들 우리 다 모든 분들 환영드리고 또 오늘 안식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또 복을 나누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 손영상 박사님께서 세상과 놔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늘 바쁘신데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 주시고 또 말씀을 또 준비해 주신 우리 손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고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영상으로 준비된 우리 찬송을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세 나 무섭지 않네 찬양할 때에 어둠은 없네 대장 주 예수 내 앞에 가시니 나 주님 뜻대로 따라가리라 주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이 길을 따라가리로다 흔들리지 않네 주가 잡아주시니 주님 뜻대로 살아가리라 시련이 올 때 주 바라보고 시험이 올 때 그 은혜 안에서 주 의지하리 주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이 길을 따라가리로다 나 흔들리지 않네 주가 잡아주시니 주님 뜻대로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참 우연의 일치죠. 제가 원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상과 나라고 하기 전에 사실은 주님의 뜻대로라고 지었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세상과 나로 바꿨습니다. 사실 뭐 큰 차이는 없죠. 내용은 주제는 주님의 뜻대로입니다. 하지만 제가 왜 세상과 나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그걸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며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나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좀 더 구체적인 제목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바꿨던 거죠. 제가 지난 2년 동안 제가 2번 여기 밴쿠버 섬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 안식일은 뉴웨스트 교회 나가고요. 세 번째 교회는 우리 남부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2년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처음에 2006년에 밴쿠버에 공항 도착했을 때 우리 차장로님 내외께서 공항에 처음 영접 나왔어요. 참 오래된 얘기네. 15년 전 얘기입니다. 그전엔 뵌 적도 없었어요, 차장로님을. 근데 아시다시피 이민국에서 이제 공항에서 이민 절차하려면 상당히 걸리죠. 그러니까 뭐 비행 도착 시간에서 뭐 3시간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긴 시간을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제가 나와서 보니까 목이 좀 이만큼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차장로님이 이쪽 교회를 나오시니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얼굴 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 그 뉴웨스트 교회로 이사 갔을 때 제가 그 월마다 건강관리하면서 이런 그 스크린도 필요하고 해서 우리 차상근 장로님이 하고 그때 박영춘 집사님 밤늦게까지 공사하고 깎고 두들기고 갈고 그 외부 사람 손 하나도 안 쓰고 우리가 다 설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 그 차상근 집사님 장로님 그 기구 하나 톱날을 망가뜨렸는데 그걸까지 그냥 입 딱 씻고 사는 게 제 마음에 항상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또 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얼굴 보려고 여기 나옵니다. 여기 홍 장로님은 제 막내 동생의 절친한 친구죠. 저랑 비슷한 뭐 이제 대학에서 같이 그 똑같은 대학은 아니지만 대학에 근무하다가 여기에 이민을 왔을 때는 뭔가 색다른 각오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와서 참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오는 이유는 그냥 여러분들 보려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마치 비유가 좀 이상한데 부부가 어떤 이유로든 별거를 하게 되면 그 사이에서 난 자식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쪽 가서 살고 저쪽에 가서 살면서 양쪽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제 얘기는 그만하고 그래서 이번엔 홍 장로님께서 저한테 이 팬데믹과 즈음해서 관련된 그 강의를 준비해 달라고 하셔서 제가 그 명령을 받고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불안하고 불쾌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이 팬데믹이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타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이때 태어난 건가요? 그렇다면 이 팬데믹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불편을 겪고 불안을 겪어가는 이 값을 받지 못하고 지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지구, 이 지구에서 잠시 벗어나서 우리는 이 우주에서 이 지구를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의 징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 안에서 있는 게 아니고 숲을 보려면 숲에서 벗어나야 숲이 보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오늘 안식일 오후가 됐으면 합니다. 아마도 지난 1년 동안 이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비단 우리 교우님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걱정하죠. 도대체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가? 하지만 제가 만나보는 제 환자들, 사회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 해답을 알고 그 이유를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좀 알지 않아요? 우리는 알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서도 어떤 사람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르고 당하는데 그걸 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고 한편으로는 책임감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있는데 그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그냥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뉴스나 인터넷을 아주 그냥 파헤칩니다. 파헤쳐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답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의 주제 성경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받은 기별,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즉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별, 가르침을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그거를 가르쳐야 될 사람이지 우리가 이거를 누구에게서 대답을 찾으려고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더 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듣지 말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불안해하시고 방황하고 이 희망 없어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우리들입니다. 제가 그동안 한 5차례에 걸쳐서 그 코비드 업데이트를 해오면서 지금 1년 동안 꾸준히 코비드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시간 날 때마다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냥 정평 있는 논문에서 시작해서 그 컨스피러시 티오리까지 그냥 다 섭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도표는 과학적인 근거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연구한 결과를 이 표 하나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수없이 많은 바이러스 중에 하나인 감기 바이러스, 우리 인류와 늘 같이 살아왔던, 우리가 1년 전 이상으로 돌아가서 누가 감기 걸리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감기 걸린 사람이 옆에서 지나간다고 불쾌했습니까? 근데 왜 1년 사이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물론 그게 변종 바이러스지만 똑같은 감기 바이러스에 우리는 세뇌를 당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코비드로 돌아가신 분 있어요? 그런데도 마치 내가 걸리면 죽을 것처럼 야단들 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보지도 못했으면서. 아이러니한 거는 이런 생물학적인 사태가 일어나면은 과학자들, 생물학자들, 모든 학자들과 의사들과 정치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결정의 베이스가 뭐야 되냐면 우리 인류가 그동안 쌓아온 지식이어야 돼요. 경험이어야 돼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코비드 사태에 접어들어서는 그 지식과 경험은 다 어디로 사라졌어요. 다 어디로 하나도 그게 적용되지 않아요. 뭐만 적용돼요? 어떤 모토만 적용이 돼요. 모토. 사람들을 이끌고 가려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만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과학적인 근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코비드로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고 칩시다. 이제 제가 이렇게 팔로우했던 어떤 과학자들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줌 미팅을 해요. 거기 제가 이제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줌 미팅을 하고 그게 인터넷에 유튜브에 올라가면 48시간 내에 삭제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건 딴 게 아니에요.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고 분석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과학자들 모임인데, 그 모임의 유튜브는 48시간 내에 정확히 삭제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이런 거를 직접 목격하면서 나도 이제는 그냥 사실만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어쩌면 이 속에 숨겨진 진실을 파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코비드 업데이트를 한 4번쯤 한 다음부터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그 과학자들이 한 번은 뉴욕에 왜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셨죠. 병원에서. 시체 안 씻어도 모자라가지고 냉동차까지 동원하고 야단했죠. 그랬을 때 그 시신들을 가지고 우리가 검사를 좀 하자. 검사를 하자. 코비드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그냥 코비드 걸렸다는 사실과 죽음이라는 결과 두 개를 연장선수로 잊지 말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계속 일어났는지를 확인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과학입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천연두나 이런 이상한 질병에 안 걸리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그 병으로 돌아가신 수없이 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없이 많은 분들이 이 코비드로 죽어가지만 그 시신을 가지고 어느 하나 스타디를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게 해요. 그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과학적인 접근을 완전히 실종시켰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때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거는 그 코비드 케이스가 끝난 뭐 살아났든 죽었든 간에 그래서 더하면 100%가 됩니다. 그래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그래프는 대칭일 수밖에 없죠. 합치면 100이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 점선 이전에 작년 3월 중순 이전에는 중국 우한을부터 해가지고 중국 전역에 퍼진 경우인데, 처음에는 마치 모탈리티 사망률이 걸리면 뭐 둘 중에 하나는 죽은 것처럼 나타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안 걸린 사람을 검사해 본 적이 없으니까. 주변에 늘 감기 앓고 있는 사람들이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니까 그게 코비드였는데, 마치 죽는 사람만 검사하면 다 코비드로 나오니까 코비드는 죽으면 다 걸리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불과 며칠 사이에 검사하는 키트가 중국에서 개발되면서 사망률은 그리 높지 않다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미 저 1월부터 3월까지 한 3개월 반 동안에 저 짤막한 그래프가 앞으로 전 세계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나올 그래프를 이미 끝냈어요. 그러면 그 그래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그 정보는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를 전혀 무시하고 서구에서는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똑같이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지금 그 최근까지 이 코비드에 의한 사망률을 보면 2.67%, 저게 일주일 전에는 2.74%, 뭐 한 달 전에는 2.8%, 계속 제 얘기는 떨어지고 있어요. 왜 사망률이 떨어질까요? 저 사망률을 결정하는 거는 얼마만큼의 숫자가 그 병에 걸렸는데 그 중에 몇 프로가 죽느냐라는 건데, 죽는 거는 우리가 통계를 내지만 얼마만큼 걸리냐는 도저히 통계를 낼 수가 없어요. 전 세계 인구를 다 검사하기 전에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것도 한꺼번에. 그렇잖아요. 그 때문에 저 사망률은 적의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WHO나 유명한 과학자들은 발표하기를 2% 미만, 어떤 분들은 1% 미만, 어떤 분들은 0.5%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옆 주변에서 코비드로 돌아가시는 분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중국이 호되게 당했을 때, 그 이미 중국에는 굉장히 많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이 학자들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아시다시피 우한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고, 세계 3대 연구소 중에 하나가 우한에도 있듯이, 중국 사람들은 이미 멀스나 사르스 이쪽을 통과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3월 달에 3개월 동안 중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학자들이 발표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을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건 옥스퍼드 대학에서 발간하는 그 잡지에서 3월 3일 날 발표가 됐던 논문이에요. 작년 3월 3일. 그 논문을 제가 요약을 하자면 딱 4줄인데, 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이 단백질 스파이크가 좀 크다. 그래서 점액에 더 친화력이 있다.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점액에 더 잘 달라붙는다 이거예요. 이건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시죠?
다른 그 호흡기계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예를 들면 독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하고 달리 이 무생물체에서는 생존력이 약하다. 약해요. 그냥 좀 있으면 여기에 바이러스가 있다 보면 수시간 내에 그냥 없어지든지 인액티베이션 돼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생물체지만 그냥 그 프로테인 조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가 뭐 살아서 날아다니고 뭐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다가 그냥 프로테인이 변성이 되면 특히 햇볕 아래서는 그냥 순식간에 변성이 되니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교적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기침을 할 때도 멀리 가지 않고 공기 중에 오래 떠 있지 않고 금방 가라앉아 버리고 없어진다. 마지막으로 이 바이러스는요, 다른 호흡기계 바이러스와 달리 한 사람에 감염된 다음에 그 사람의 세포를 통해서 자기 세포 그 유전자를 증식시키고 나올 때는 유전자가 바뀌어져서 나온다라는 게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 큰 문제. 그래서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아예 그 백신을 개발할 수도 없었고 개발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냈었던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실종된 과학적인 접근을 하려면 과학적인 사고를 해야 돼. 과학적인 사고라는 건 항상 의문에서 시작이 돼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한 질문 3가지만 제가 해볼게요. 이 방 안에 지금 예를 들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환자가 왔다고 칩시다. 근데 그 환자가 급성기에 그냥 막 기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네. 기침을 계속 한다고 칩시다. 이 안에는 예를 들면 100명이 앉아 있어요. 100명이 다 걸릴까요? 아니면 몇 명이 걸릴까요? 100명이 다 걸릴까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어쩌면 한 10명도 안 걸릴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한테서 옮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또 하나 질문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누가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는가? 그걸 간단히 얘기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은 걸리고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안 걸리는가? 그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학적인 근거와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소셜 디스턴싱으로 시작된 이 전혀 과학적인 근거 없는 어프로치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누가 걸리고 누가 안 걸리나 얘기는 좀 이따 또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감염됐어요. 까짓거 감기 하나 걸렸어요. 그게 뭐 됐습니까? 좀 일주일 불편하고 나면 되죠. 문제는 폐렴으로 되는 게 문제잖아요. 폐렴으로 돼가지고 입원해야 되고 또는 중환자실 가야 되고 어쩌면 또 인공호흡기까지 해야 되는 게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걸린 사람은 다 폐렴으로 갔어요? 응? 몇 %가 폐렴에 걸렸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과학자다라고 생각하고 이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대신 생각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누구도 이런 교육을 안 해주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또 질문. 누구는 그러면 폐렴에 걸리고 누구는 폐렴에 안 걸리는가 이거예요. 이걸 알려면 중환자실에서 온 사람과 집에 있는데 그냥 무작위로 검사했을 때 공항에서 검색했을 때 나온 그냥 증상도 없다고 생각한 사람의 차이를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차이를 보면 되잖아요. 뭐가 다른가? 제 얘기는 그런 논문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나와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 논문을 쓴 사람만 열심히 쓰고 아무도 읽질 않아요. 뭐 아무도 읽지 않는다는 건 좀 제가 과장된 얘기고 읽고 그냥 끝내요. 그게 절대로 여러분들 귀에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이 뭡니까 프로젝트를 다루고 있는 폴리시를 정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 현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 접근이 전혀 없는 거나 마찬가지. 마지막 질문은 그러면 폐렴에 걸린 사람은 다 죽느냐? 아니죠. 그럼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사는가? 99세 폐렴이 걸린 그 2차 세계대전에 이 베테랑이 중환자실까지 갔다가 퇴원하셔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작년에 있었어요. 그럼 무조건 나이가 많다고 다 돌아가시는 건 아니죠. 나이 순서대로 가는 것도 아니죠. 뉴욕에서처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했습니다. 과연 왜 젊은 사람? 그 사람들은 뭔가 다른 뭐가 있었나 이거죠. 이런 걸 다 스터디했는데 그런 게 여러분들 귀에 들어가지도 않고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알려고 할지도 않고 이 사회에 그거를 홍보해서 그런 죽음을 예방하게 국민들을 교육시키지도 않는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아까 드린 질문 첫 번째를 제가 이제 슬라이드 하나로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 방 안에서 누가 감기 바이러스를 막 뿌렸어요. 뿌렸다고 칩시다. 그냥 막 무작위로 그냥 막 뿌렸어요. 근데 누구는 걸렸어요. 누구는 안 걸렸어요. 왜 누구는 걸리고 안 걸렸을까? 그거를 현재 알 수 있는 모든 걸 다 찾아보면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가지로 찾을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상기도에 있는 점막의 기능이에요. 점막의 기능.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점막을 통해서만 오니까 점막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게 우리 인체로 들어오느냐 아니면 바이러스가 이 점막 안에서 있다가 그냥 끝나느냐. 점막 안에서 있다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인페스테이션,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은 됐어도 이 접촉은 됐어도 인펙션, 감염은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접촉은 됐어도 그게 몸에 달라붙지만 않으면 무슨 상관이에요? 바이러스가 여기에 있으면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 그림이 뭐 잘 된 것 같지만 조금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이 점액, 그 다음에 섬모 운동이 중요한데 이 점액층의 두께는요, 뭐 수백 미리의 1이에요. 1미리의 수백 분의 1밖에 안 되는 굉장히 얇은 막이죠. 그건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어요. 코나 입안에 넣어보면 미끈미끈해 보이는 그게 바로 저 층이에요. 그 점액층이 이 확대를 하면 이 정도 두께라면 바이러스는 아마 여기에서 놀다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액층 때문에 도저히 이것들이 여기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바이러스와 접촉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접촉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접촉할 수밖에 없는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안 걸리는 이유는 바로 저 점액층이 두터워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쯤에 그 온타리오주 그 보건 담당관이 발표한 게 있어요. 심각하게 발표했어요. 지난 1년 동안 온타리오주에 그 코비드가 퍼진 거를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70% 이상이 20대 미만의 학생들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퍼뜨렸다 이거예요. 그 집 부모, 그 집 할머니 뭐 이런 식으로 70% 이상이. 제가 그걸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났어요. 문제는 그러면 70% 이상이 퍼뜨렸으면 그 걸린 본인들 그 70% 이상을 담당했던 역할을 했던 그 매개한 그 사람들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아이들 죽은 적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이 걸려가지고 중환자실 입원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입원해가지고 어떻게 된 적 있어요? 없어요. 그 중에 일부는 감기 증상을 앓고 가겠지만 대부분은 감기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자기는 걸리지 않았지만 점액층에 달라붙어 있는 바이러스가 기침을 할 때, 말할 때, 침을 뱉을 때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어른들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른들은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만큼 이 목의 점액층이 두껍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나이 탓으로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어른이 되면 점액층이 얇아지는가를 생각을 해야지 나이 때문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상기도염이라고 하는 그 감기는 이 후두 이상의 감기 바이러스가 있을 때 얘기고, 대부분은 뭐 99.999, 100% 가까이 여기서 있다가 끝나죠. 그런데 이 점액층의 섬모 운동이 약하면 이게 그냥 점액을 타고라도 자다가 보면 이 자기 침도 자기 기도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말고 기침해서 깨기도 해요. 그러다가 보면 이 바이러스가 점액층을 타고 섬모 운동이 약하니까 폐로 가고 폐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폐렴에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는가? 다 저 섬모 운동과 점액층 얘기예요. 저렇게 확연한 아주 기초적인 뭐 이건 뭐 로켓 사이언스도 아닌데 기초적인 과학, 의학, 생물학이 왜 일반인들에게는 홍보가 되지 않고 교육이 안 되는 걸까요? 그리고는 1년 동안 지겹게 듣는 사회적인 격리. 그러면서 우리가 겪은 어마어마한 희생과 그 대가. 제가 그 코비드 업데이트를 준비할 때 이 첫 번째 이 슬라이드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를 생각했어요. 아, 내가 지금 보는 시각이 너무 협소해서 그럴 거다. 그 많은 과학자들이, 그 행정가들이, 보건 행정가들이 분명히 뭔가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가겠지. 저는 그거를 찾고 싶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서포트할 만한 과학적인 근거는 하나도 못 찾았어요, 지금까지. 그로서리 스토어를 갔을 때 작년 뭐 이맘때 뭐 그 이후로 마스크도 안 썼습니다. 사실 북미에서는. 그냥 이렇게 바닥만 닦아요. 막 줄들이 그냥 막 꼬불꼬불 서 있는데도 뭐 2m씩 띄우게 하고 그냥 한 명씩 오게 하고 한 명 계산 끝나면 또 닦은 다음에 또 한 명 짐 올려놓게 하고. 아까 중국 사람들이 3월에 발표한 그 논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생활이죠. 무생물에서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우리가 기침을 스니징을 했다고 칩시다. 바이러스가요, 우리가 숨을 쉬면 그게 술술 나와가지고 이렇게 뿌리고 다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바이러스가 일단 우리 몸에 들어오면 점액 친화성이기 때문에 점액에 붙어 있어요. 그 점액이 날아가기 전에는 저 혼자 날아다니지 않아요. 근데 이런 상상을 하니까 문제죠. 이게 얼마나 비과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옆에만 와도 이상하게 쳐다보고 거리 두려고 그러고 얼굴에다 대고 기침을 하는 게 아닌 이상, 그렇죠? 침 튀기지 않는 이상 바로 옆에만 있어도 불편해하고 말이죠. 엘리베이터도 한 명씩만 타게 하고. 이 마스크는요, 마스크가 처음 시행될 때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뭐 N95가 아니면 소용없다. 뭐 1000으로 쓰면은 절대 안 된다. 이 마스크는 바이러스를 걸러내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를 운반하는 점액 물질을 걸러내는 거예요. 점액 물질은 너무나 입자가 커서 그냥 대강 천만 있어도 돼요.
그것만 걸러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험실에 가지고 바이러스를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바이러스가 얼마나 떠다닙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스크에 대해서 그렇게 비과학적인 그 개념을 가지고 북미에서 접근을 하면서 결국은 초기에 대응을 못해서 미국민이 가장 많이 희생을 당했죠. 물론 이태리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재까지 미국은 전 세계의 4분의 1 케이스를 계속 유지해 오고 있어요. 물론 제일 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있죠. 그렇죠? 50몇만 명 이상이 죽고 있잖아요, 지금. 대단한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숫자만 보면 기겁을 하는데 알고 보면 이 바이러스가 너무도 많이 퍼지고 있다는 게 문제지 그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퍼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세계 최고의 최강의 미국이 왜 저렇게 맥없이 쓰러지는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지고 1년을 해왔으면 과학자들이 한 번은 되짚어 봐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가? 성공해 왔어요? 백신을 시작한 다음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백신 시작할 때쯤에 변종 바이러스 3가지가 전 세계에서 나오고 있죠. 특히 UK 변종은 우리 북미에 아주 그냥 강타를 날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커브들은요, 보면 이건 다 하나의 변종 바이러스들이 일어나는 커브입니다. 새로운 변종이 오면 어느 정도 이 인구에 이렇게 퍼지면 자연적인 집단 면역이 100% 형성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형성되고 나면 수그러들기 시작해요. 항상 수그러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변종이 나오니까 제3차, 4차 웨이브가 다시 오는데 문제는 다시 오는 웨이브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문제죠. 그러면 이렇게 1년 동안 우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이나 어떤 수정은커녕 오로지 백신. 이 백신이 나올 때 목소리는 한 가지지만 극명하게 전 세계는 2가지로 나눠지고 있어요. 백신을 옹호하는 사람과 백신을 절대 반대하는 과학자들 그룹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갈팡질팡해. 나 이거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일부 절대로 나는 안 맞겠다는 사람도 있고 일부 하루라도 빨리 맞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다른 주로 가서 맞고 오는 사람, 다른 나라 플로리다 가서 맞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루라도 먼저 맞으려고. 뭐가 이 세상을 이렇게 2가지로 나누고 있는가? 백신에 대해서 제가 잠깐 그동안 밝혀진 것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신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걸 아시면 여러분들이 좀 정리가 될 거예요. 백신은 이 근육 주사로 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근육속에 있는 혈관을 타고 피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혈관 주사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백신이 이제 근육 주사죠. 많은 부분이. 자, 들어가면은 혈액에 들어가서 우리 면역 체계를 자극해 가지고 기억을 시킵니다. 기억. 우리 면역 체계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타고난 면역 체계가 있는데 그거는 모든 내가 아닌 남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심을 가져요. 근데 또 하나는 트레인된 면역 체계.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거는 어떤 특별한 항체가 들어올 때 그거를 기억했다가 바로 공격하는 게 이 면역 체계. 근데 백신은 이쪽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면역 체계는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강화시키면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속에 들어가서 이제 항체를 형성한다고 칩시다. 여기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백신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그 백신을 개발한 회사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에서 항체가 생기더라라고 보고 있어요. 100%가 아닙니다. 대부분.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대부분. 그러면 이제 항체가 어디 있냐면 여기를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바이러스는 이 상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혈액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오면 여기에서 만나요. 그 만나는 이 두께가 1mm를 1000등분 했을 때 그 정도로 얇아요. 거기에서 이산화탄소, 산소 교환이 일어날 정도로 이 모세 혈관과 그 폐포 벽을 합친 게 1000분의 1mm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이리 오면은 여기에 있는 항체들이 이걸 다 걸러내기 때문에 다른 조직에는 침범할 수 없고, 그래서 어쩌면 이 환자는 항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폐렴에 걸려도 죽지 않을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백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론적으로 100% 맞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항체가 있으니까 그 항체가 이 점막을 타고 이 점막 밑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가서 거기에 있는 바이러스까지 공격할 수 있다면 회복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기간도 감소시키므로 전 세계에 퍼지는 바이러스의 그 스프레딩 되는 걸 줄일 수 있는 거는 어쩌면 가능해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그렇지만 백신이 할 수 없는 거는 감염된 사람들의 자연 항체가 6개월이 지속됐는데, 그럼 백신을 맞은 사람은 그 항체는 몇 개월 갈 것인가? 솔직히 얘기하면 3개월 가면 많이 간다고 봐요. 그래서 3개월 있다가 또 한 번 더 맞아요. 그렇죠? 2번 맞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맞을 때는 한 번 기억력이 있던 데다 놓기 때문에 부스터 작용이 있어가지고 3개월보다 훨씬 더 멀리 갈 거라는 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1차 백신 맞은 사람이 감염 안 되리란 법이 없죠. 1차 백신 맞은 사람들은요, 더 돌아다닙니다, 이제.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 백신 맞은 사람한테는 백신 여권까지 준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미 백신을 많이 맞게 하려고요, 어제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 사람들의 자유를 더 보장해 주자라는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CDC에서부터 CNN 계속 나오고 있고, 닥터 파우치도 어제 얘기했고, 백신 맞은 사람은 뭔가 리베이트를 주자, 메리트를 줘야지 맞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더 돌아다니죠. 그럼 더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차를 맞은 사람이 걸렸을 때 어떻게 될 건지는 이게 큰 문제예요. 이 백신을 반대하는 과학자들은 여기에 어마어마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백신이 아니라 mRNA 백신이기 때문에 그게 항체 태깅된 다음에 그런 항체가 다시 올 때는 어마어마한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마치 벌에 쏘였는데 좀 붓고 말게 어네필렉틱 샥이 와가지고 죽는 사람 있잖아요. 벌에 쏘이고. 어느 걸 원해요? 여러분들 그냥 쏘이고 그냥 붓는 게 낫죠. 그 붓는 것마저 안 붓게 하려고 벌 그 항체를 주사를 계속 받다가 벌에 쏘였더니 갑자기 과민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죽는다. 그걸 바라기 위해서 항체를 맞는 주사를 면역을 맞아야 된다. 그럴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가 1차 접종자한테 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는 참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는데, 또 하나는 바이러스의 변이가 가속될 거 아니에요. 그런 항체 있는 사람, 파셜리 면역이 된 사람한테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죠? 어쨌든 이 대부분 항체가 생긴다는 이유 때문에 이 집단 면역의 60, 70%가 아니라 면역은 백신은 70, 80% 이상 인구에 놔야 돼요. 근데 지금 미국이 그렇게 잘 나가고 있고 많이 놓고 있는데 20%를 달성했어요. 캐나다는 10% 남짓이에요. 그러면 언제 70%, 80%를 다 놓고 있어요? 그동안에
바이러스는 가만히 있나요? 개점 휴업이에 지금 이미 시작됐잖아요. 아까 보시다시피 새로운 피크가 변종이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그게 더 많이 문제는 어제 닥터 파우치도 인정했지만 변종 바이러스는 스프레딩된 속도하고 사망률이 어쩌면 30%까지 높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백신을 그냥 무작위로 다 놓지 말고 일단 놓을 수 있는 사람 중에 사망할 위험이 있는 집단에 집중해서 놓고 최대한 속전속결해야지 사망자를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사망자를 줄이자는 거지 감기 인류로부터 감기로부터 해방되자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참 말이 안 되는 데서 사망자가 발생하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혹시 그 뉴스에서 로버타 플레이스라고 하는 온타리오에 있는 그 양로원 얘기 들으셨어요? 잠깐 나오고 끝났습니다. 이것도 인터넷 찾아도요. 이제는 여기에 대한 거 어떻게 됐는지 올리질 않아요. 다 막아요. 여기에는 이제 그 양로원에 노인들이 한 134명인가 140명 가까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하는 분들이 한 6, 70명 되는지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6주 사이에 1월 중간에서부터인가 2월 중반 사이에 71명이 사망했어요. 한 달 사이에 67명이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노인들 거기에 기거하는 분들의 반수인 70명이 사망했고 거기서 일하는 케어기버 중에 한 분이 사망해서 71명이 사망했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작년 3월에 일어났다면 이해가 돼요. 무방비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1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알고 보니까 변종 바이러스였던 거예요. 변종 바이러스. UK에서 온 변종 바이러스. 그렇다면 다른 변종은 더 심해질 거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이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변종 바이러스를 부추기고 있는가? 왜 사회적 결의둥리를 해가지고 아까 중국에서처럼 3개월 만에 끝날 수 있을 걸 왜 1년 넘게 더 가고 하면서 변종을 일부러 유도하는 건 아니지만 유도되고 있잖아요. 영국 황실에서도 그렇게 고귀한 영국 황실에도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라는 게 그 안에 시각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그렇죠. 그다음에 FBI가 다루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그 혐오 범죄 집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타이 무슬림, 안타이 주스 또는 뭐 안타이 차이나, 그다음에 백인 우월주의 뭐 이런 극단주의자들이 1000개 그룹이 더 넘는데 이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한 무장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무장을 하고 있어요. 무장을. 그리고 굉장히 집단이 정렬되어 있고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걸 FBI에서 주의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일들이 있는 미국은 시한폭탄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세계가 가야 될 일은 한 목소리를 내는 정부, 하나의 종교. 그래서 결국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멀지 않은 시기에 거기에 속하지 않은 남은 무리는 생길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죠. 세계가 팬데믹으로 정신없고 뭐 지금 사회에서 일어난 건 갈등으로 정신없을 때 이 교황은 꾸준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종교 통합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라크에 방문했었죠. 예, 무슬림의 최고 지도자 90세가 넘는 이분하고 50분 동안
마스크도 안 쓰고 단독 대담을 했다라는 게 아주 그냥 큰 타픽이었어요. 예, 이슬람교계 많은 지도자들과 그리고 회견을 어디서 했냐면 거기에서 한참 내려가 있는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의 조상 이스라엘의 원조가 됐던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에서 이런 발표를 합니다. 회견 발표를. 뭐라고 발표해요? 더 이상 테러의 종교적인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 종교가 테러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 종교를 합쳐서 테러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여러분들 보면서 아직도 불투명한 미래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잘 가는 그 집 근처의 산입니다만 아무리 안개가 자욱하고 구름이 꼈어도 우리는 그 너머에 강렬한 태양이 있다는 것을 알죠. 우리는 불투명한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확실한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일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불투명하다고 그러고 불안해하고 방황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일찍부터 성경이 주어졌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가이드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의 제 이제 결론 슬라이드 몇 개를 보여드릴 텐데, 팬데믹을 거치면서 교회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팬데믹이 아니었더라면 예언 복음이 그렇게 이 세상에 전파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언제 와야죠? 이 교회, 개신교회, 천주교 아니면 무신론자들이 이 교회에 언제 와서 앉아서 설교를 들어요? 그럴 일은 거의 없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팬데믹 때문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생소한 복음을 듣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또 팬데믹 때문에 이 물리적인 교회가 문을 닫고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물리적인 교회나 교파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어요. 이건 바로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죠. 세계 종교 통합의 기초가 되는 인식이고, 또 좋게 본다면 이 좋은 복음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이 남은 무리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은, 그렇다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죠? 팬데믹이 있는 이때 바이러스 안 걸리기 위해서 걱정해야 돼요? 이제요, 팬데믹이 끝나면 빨리 끝나길 바랐습니다. 끝나면 이런 이 인터넷 방송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때. 팬데믹이 끝났을 땐 이미 준비가 되고 문 열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때 사람들이 오네? 늦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교회가 이제 문을 닫고 그럴 때 제가 교회의 의미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교회의 의미. 교회가 설교 들으러 가는 곳인가? 교회가 성도들 간의 교제를 위한 곳인가? 네, 둘 다 맞죠. 더 나아가서 교회는 선교의 본부가 돼야 되는 곳이에요. 이 세 가지의 기능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아직도 내가 교회에 나가서 설교 듣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거라는 이기적인 소극적인 태도에 있다면 그건 과감히 우리가 지금 버려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으셨겠지만 뉴웨스트 교회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어떤 건물을 살려고 알아보고 있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인데요. 지금 원래는 교회로도 쓸 수 있고 예식장으로도 써왔던 데인데
아시다시피 팬데믹 때문에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매물로 나와 있고 상당히 입지가 좋아요. 이 위치가 여기서 페틀로 다리 건너자마자고 뉴웨스트면서 밴쿠버 이 안쪽, 북쪽, 남쪽 중간에 거의 해당하는 곳이고 조용하고 아까 그 지도에서 보셨지만 이 뒤쪽으로는 어마어마한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이 다 이 건물의 뒷산이, 뒷공원이. 주차장도 이쪽으로 굉장히 앞으로 넓고요. 자, 그런 어떤 장소, 입지적인 조건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죠. 우리. 그 안에 있는 우리. 우리 남북교회가 그동안 뭐 발 마사지 진짜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프로젝트도 해왔고 어떤 그 사람마다 자기가 가진 특기가 있잖아요. 저야 뭐 그냥 건강 강의 정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IT 쪽에 있는 분들도 있고 뭐 리얼터 쪽 그다음에 뭡니까 그 회계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역량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다양한 성도들이 힘을 합쳐야지만 되는 것이죠. 건물만 커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자연을 보면 예를 들면 꽃은 뭐 그냥 빨간색의 장미 한 가지만 있다면 우리는 꽃을 지겨워할지도 몰라요. 지금 들꽃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꽃의 종류들이 있습니까? 근데 꽃과 잡초를 구분하는 게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뭡니까 정원사한테 물어보니까 꽃은 상대를 액셉트하는 게 꽃이고요. 잡초는 상대를 액셉트하지 않는 게 잡초예요.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그게 막 뿌리를 퍼뜨리면서 자기가 막 영역을 차지하고 번지면 그건 잡초로 취급해요. 그래서 그건 제거의 대상이에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랑 다른 남.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꽃처럼 다양하게 각기 다른 성품과 성격, 다른 특질, 달란트로 다 창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남을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고 같이 공유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충분히 앞으로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역. 우리는 우리 교회를 밴쿠버 교회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밴쿠버. 사실 뭐 큰 의미에서의 밴쿠버라고 저는 이해합니다만 BC주가 얼마나 큽니까 사실은.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여기 덩칸 나나이모 빅토리아의 중간이고 여기에 한인들이 제일 많이 살죠. 혹시 사도 바울이 들었던 마케도니아에서 부르는 소리를 여러분들은 밴쿠버 섬에서 부르는 소리라고 들리고 있으세요 지금?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오늘 밤부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기에는 참 많은 한인들이 살고 있고 그분들은 안타깝게도 재림 기별 전혀 몰라요. 우리는 왜 그분들은 방치해야 되는가요? 한국에서 와서 거기에다 개척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먼 태평양을 건널 게 아니라 여기만 1시간 반만 페리로 건너면 되죠.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 가까운 데 2개의 교회가 있기보다는 이렇게 2개가 있어야 되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재림 때 이렇게 양쪽에서 우리 교우들이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이게 이제 마태복음 28장,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여기 몇 분 안 계시지만 한번 이걸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에게는 위기이고
누구에게는 불안한 시대이지만 누구에게는 기회이고 누구에게는 희망을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으세요? 마지막 이 예언의 진리를 퍼뜨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과 그다음에 이런 팬데믹에 대한 어떤 그런 단순히 어떤 의학적인 분야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른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기초한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었고 또 저 개인 우리 모든 개인과 또 이 교회에 큰 하나의 숙제를 주신 또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또 귀한 말씀 주신 우리 손영상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18장 우리 찬미 부른 후에 우리 손 박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저희가 더 이상 좌절하거나 낙담할 것이 아니고 안개 속에 숨어 있는 태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섭리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저희 성도들이 행복하고 활기찬 생활을 앞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웃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앞으로의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확실히 오시니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하셨고요. 특별히 오늘 인터넷 사정이 좀 안 좋아서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 영상이 가끔 끊기는 일이 발생했을 텐데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광고 말씀드리고 우리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저녁 7시에 우리 양의식 목사님 지금 몽골에서 선교사로 수고하고 계신데 우리 양의식 목사님을 강사로 해서 세계 선교 기도회 사경회 순서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로 7시에 항상 매일 링크를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 가운데 많은 그런 은혜 받는 또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추가로 좀 제가 오늘 다시 카톡으로 광고를 드리겠지만 이게 끝나는 27일 날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일주일 말씀 주신 내용을 가지고 도전 골든벨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한 2분 정도, 한 가정이나 2분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혹시 우리 교우님 중에서 내가 그날 도전 골든벨에 내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우리 BC 주정부에서도 이제 곧 예배 드리는 것을 많이 완화할 거다라는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댁에서 예배 드리시는 것이 조금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런 우리가 함께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우리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좀 속히 올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늘 마음을 모으는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주신 우리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한 주일 우리가 그 평안한 가운데 늘 또 하나님의 그런 주신 본분을 다하면서 승리하시는 또 건강하게 또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잘 지키시는 그런 한 주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럼 모든 순서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